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심화국어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심화국어 강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이 점은 2차 시까지 안내되었던 내용과는 다른 점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개학 후 수업 및 평가와 연계되니 휴업기간 동안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휴업기간 동안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학습한 내용이 1학기 정기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 차례 안내했듯이 과제물로 제출한 총 6차 시의 형성평가는 심화국어 1학기 수행평가에 5% 반영됩니다. 형성평가 3차 시 제출 일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3차 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먼저 표절이란 무엇인가요? 형성평가 1회 과제이기도 했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넣어 표절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표절이란 뭐가 아닌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지식이 무엇이죠? 대답해 봅시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지식이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특정 분야의 지식이 사용되는 특정 학문 공동체의 많은 학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죠. 이러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고유한 무엇이나 무엇의 내용을, 그렇죠.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저작물의 내용을 누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누구의 것처럼 자기의 것처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학문적 부정행위이다. 지금 살펴본 내용은 표절의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한 표절의 개념 정의에 해당됩니다. 교과서 160조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연한 표절이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연한 표절이란 속이려던 뭐는 없었지만, 그렇죠.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 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을 마치 누구의 것이요? 그렇죠. 자신의 것처럼 된 경우에 표절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연한 표절. 우연한 표절을 또는 우리는 비의도적 표절이다 라고도 학습을 했죠. 이 우연한 표절이 표절에 해당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자신의 자료와 타인의 자료를 잘 구분해 놓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교과서 159쪽 하단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일반적으로 표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저작물입니다. 이때 타인의 저작물이란 타인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절은
공표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교과서 160조 중간에 있으니 참고해서 반드시 교과서에도 내용을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총 2차 시로 진행된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세요. 지난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나요?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표절의 폐해. 여기서 폐해란 표절로 발생하는 어떤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봅시다. 표절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 표절이 어떤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폐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절은 공정한 경쟁과 학문 발전을 방해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2. 원저작자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표절자는 수많은 독자와 원저작자를 속입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나 매체를 통해 접한 간접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저작자는 물론이거니와 독자들까지 그 배신감이 아주 클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표절은 정신적인 것은 물론 경제적 피해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 관리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이번의 경제적 피해 유발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표절은 저작물 관리 자체에 혼란을 주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설명입니다. 표절의 유형은 크게 보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표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관련 내용이 161조 표 2에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학습할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디어 표절이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사고의 구조, 생각의 프레임을 얘기하죠. 이런 사고의 구조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실험 연구의 경우 타인의 방법론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자의 독특한 어떤 사고나 논리 전개의 틀을 그대로 도입해서 기계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거기다 끼워 맞춘 경우도 아이디어 표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표절이 있습니다. 텍스트 표절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어떤 개념, 용어, 어휘나 구는 어휘의 좀 더 확장된 형태이죠. 문장, 단락, 그림, 표, 사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교과서나 교재 등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술하고 정리한 것을 활용했다면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표절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말 바꿔 쓰기 표절이 있습니다. 타인이 쓴 글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자가 말을 바꿔 쓰기 또는 요약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번역물에 대한 표절입니다.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해서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짝입기 또는 모자이크라고도 말하는데요. 짝입기 표절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 한 사람의 여러 저작물이나 여러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의 첨삭, 단어를 넣고 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동의어로 대체하는 것. 이렇게 발췌 및 조합해서 마치 누구의 것처럼요? 그렇죠.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는 표시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도 표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빈칸의 내용을 채워봅시다. 교과서 166쪽 활동하기 2번에 이 내용과 함께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표절은 뭐였죠? 표절의 유형은 여러 가지 같습니다. 텍스트 표절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 봅시다. 그렇죠.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속합니다. 아직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는 살펴보지 않았죠. 그렇다면 텍스트 표절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텍스트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개념, 어휘, 문장, 단락, 글이, 표, 사진, 데이터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죠. 그 다음으로 모자이크 표절이 있어요. 모자이크 표절은 뭐였죠? 다른 말로 짝입기 표절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죠. 뭐라고도 한다? 짝입기 표절이다. 모자이크 표절은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 한 사람의 여러 저작물이나 여러 타인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단어를 첨삭하는 것, 그 다음에 동의어를 대체하는 것, 그래서 비슷한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발췌하고 조합해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화면인데요. 표절의 유형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봤죠. 좀 전에 우리는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출처를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이 말은 출처를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부적절하다. 이 표시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2차 문헌 표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 바꿔쓰기 등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쓸 때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출처 표시를 해야 올바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1차 문헌을 직접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미 번역이 돼 있는 거를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원문과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야 올바른 인용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에 의한 표절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지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하면서 해당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의 어떤 머릿말 등에서 두루뭉술하게만 사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부정확한 출처 표시에 의한 표절입니다. 인용한 것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본문에는 출처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참고 문헌에는 누락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부정확한 출처 표시에 의한 표절이죠. 본인이 글을 써요. 그럼 본문에는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출처를 표시했는데 참고 문헌이라는 것은 글 제일 뒤에 본인이 참고한 문헌들 쫙 정리해 놓은 부분이죠. 여기에는 누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표시를 하려면 본문에도 출처 표시를 하고 맨 뒤에 수록되는 참고 문헌에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활용한 저작물을 참고 문헌에는 표시를 했어요. 맨 뒤에 있는 참고 문헌에는 표시를 했는데 자신이 쓰고 있는 본문에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타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면서도 참조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확한 출처 표시에 의한 표절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표절의 유형과 그 구체적 경우의 예는 교과서 161쪽 표 2와 162쪽 표 3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룬 예 말고도 추가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복습할 때 한 번씩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세요. 화면 보시면 2차 문헌 표절과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 이 표절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나요? 아니면 출처 표시는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 속하나요? 이 질문에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후자에 속하죠. 그렇다면 2차 문헌 표절은 어떤 표절이라고 설명했었죠? 단편적이라도 좋으니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려는 노력을 해봅시다. 2차 문헌 표절.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키워드들. 번역, 1차 문헌, 원문, 2차 문헌.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2차 문헌 표절은 저자가 외국인이 쓴 1차 문헌을 직접 보고 그대로 번역하거나 말 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2차 문헌에 인용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럴 때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출처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입니다. 이 표절은 어떤 내용이었죠?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 그렇죠.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혹은 간접 인용하면서 해당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머릿말 등에서 두루뭉술하게 활용하였음을 밝히는 경우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 표시, 그 다음에 표절 예방을 위한 연구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방에 제시된 형성평가 3을 풀어서 3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전입니다. 오전 9시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